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역사학자 이동민입니다. 본 수업 첫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의 발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의 발명이라는 주제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주제라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도 한 항목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보통은 질문이 들다가도 굳이 찾아보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겉으로는 개별 사실의 오류를 안고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오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자전거라는 사물에도 19세기 민주 국가들의 자존심 싸움이 묻어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자전거 발명의 지구사,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차원의 배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사라는 분야는 기존의 세계사, 즉 월드 히스토리와는 대비되는 관점을 취하는 역사 서술의 방법 또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나 공무원 한국사 과목 등에서 보시던 것처럼 전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중심, 각 민족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는 게 세계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구사는 세계, 즉 인간 세자라는 한자를 쓰지요. 인간계의 역사보다 더 넓은 범위인 지구의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동물, 식물 등의 행위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설혜심 선생님이 쓰신 4년전에 쓰셨어요. 인삼의 세계사와 같은 책이 바로 지구사의 대표적인 국내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세계사 개념 속에서 인삼은 단순한 교역품이나 그것을 다루는 우리나라 민족의 한민족의 위대함을 역설하기 위한 아이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설혜심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인삼 역시 커피나 담배, 면화처럼 서양 세계를 뒤흔든 상품이었으나 커피의 카페인이나 담배의 니코틴과 달리 인삼의 사포닌은 19세기 기술로서는 추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역의 역사에서 중요해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인삼의 특성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역사 서술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발명의 지구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곧 자세히 논의될 사람들이긴 하지만 시그락백작이나 드라이스 남작과 같이 자전거를 발명한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는 바로 그 지구사적 배경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의 역사와 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화산을 말하는 것이고, 말이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타온 이동수단인 동물,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때는 1815년 4월 5일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해서 소영주로 강등된 나폴레옹이 엘바섬 탈출에 성공하여 파리를 되찾은 100일 천하 시기입니다. 유럽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때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 동부 숨바와 섬에 위치한 해발 4200m에 달하는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은 이후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실 듯하여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폭발은 4월 5일과 4월 10일 양일간에 각각 2시간, 3시간씩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폭발은 1000km 밖에서, 두 번째 폭발은 2600km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인도네시아는 햇빛이 이틀 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느낌을 위해 핵무기와 비교를 한다면 탐보라 화산 폭발의 힘은 소련이 자랑했던 50메가톤의 핵무기, 짜르본부 아시죠? 그것이 400개가 터진 격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짜르본바의 위력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그 위력을 실감하며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두려워합니다. 짜르본바 400개가 한두 차례에 걸쳐 실전 투입됐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인류는 이미 아포칼립스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탐보라 화산 폭발의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4200m 고도의 산 자체가
순식간에 2700m 수준으로 한순간에 낮았으며 150톤에 이르는 화산재의 높이는 43km로 성층권까지 올라가 그 전 지구의 대기를 뒤덮었습니다. 그에 따라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 다시 말해 Year Without Summer였고 연간 세계 평균 기온은 0.4도에서 0.7도씩 낮았습니다. 자, 예년에 비해서요. 1817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라시아 지역의 대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기후의 역사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수년 전까지 많은 학자들은 17세기의 위기, 즉 The Crisis of 17th Century 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일어난 지구적 수준의 기온 저하 시기인 소빙하기가 흉작과 물가의 폭등, 그로 인한 정치체제의 변화로까지 이어진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17세기의 위기라는 개념이 유의미한지 논쟁이 벌어졌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 개념을 마주했을 때는 신기했습니다만 100에서 400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17세기의 위기 개념어를 언급한 이유는 1815년 4월 5일과 4월 10일 양일간 벌어진 탐보라 화산 폭발의 영향이 17세기의 위기론보다 훨씬 집약적이고 직접적이고 강도 역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탐보라 화산의 폭발은 당시 한반도에서도 직접적인 흉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인 1816년 4월 20일자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실록의 그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근래에 여러 도에서 연달아 흉년을 만나 세입이 크게 줄어서 경비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받아들인 것은 쌀 8만석, 돈 14만 냥, 목면 600동인데 1년에 들어가야 할 수량 중에 부족한 쌀과 돈은 3분의 1에 이르고 부족한 목면은 거의 절반이나 되니 이를 가지고 용도를 헤아려 볼 때 조절하여 지탱해 나갈 도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신하가 순조에게 직접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이때 단순한 흉작이 아니었으면 호구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순조 14년 호구는 790만 명이었으나 16년에는 659만 명이었습니다. 2년 만에 인구의 12%가 감소한 것입니다. 화산 폭발이 조선 후기 사회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서양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서유럽과 미국 동부는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6월에 서리가 내리고 8월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배설주의보에 해당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흉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파괴적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때 유럽인들은 굶어 죽거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는 독일과 영국의 압제로 시달리던 아일랜드에서의 피해는 최초의 아메리칸 드림, 즉 대규모 미국 이민 물결로 이어집니다. 외람되지만 그 결과 오늘날의 뉴욕이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명작 영화 하나 있죠. 갱스 오브 뉴욕 같은 경우는 바로 그로부터 한 세대 이후 이민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한 시점에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악을 막을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서부에서 대량 생산된 밀이 유럽으로 수입되고 그것을 분배하기 위한 현대적 복지 정책이 처음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환경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길런 다시우드의 세계사를 바꾼 화산 탐보라입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이 어떻게 현대 공중보건과 복지국가 개념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있으나 현재는 절판된 상태이니 도서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외람되지만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책은 고전적인 작품으로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화산 폭발이 맞는 겨울, 다시 말해 화산겨울, 볼케이노 윈터는 근대적으로 호러 장르의 창작으로 이어졌으며 프랑켄슈타인은 이 시절 사람들의 심성이 드러난 대표작입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의 일반적인 여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이동수단과 연결 지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의 이동수단은 주지하듯 말이었습니다. 동물 말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먹을 식량조차 없던 시기였습니다.
말들이 대량 아사했으며 식량난에 빠진 사람들은 말고기만이 아니라 쥐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곤 했습니다. 차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상황은 자전거의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때 현재 독일의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덴 지역에는 왕은 없었고 대공, 다시 말해 그랜듀크, 왕급의 의전을 받는 귀족 가문이 통치하는 대공국이었습니다. 바덴 대공국이었던 것이고, 이 바덴 대공국의 경우 위치적으로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변경이었던 바, 볼더라고 해요. 그런 변경이었던 바, 이 지역을 통치해오던 변경백 가문 또는 후잡 가문의 칼 프리드리히가 대공의 자기를 얻으며 탄생한 나라입니다. 칼 프리드리히는 나폴레옹이 독일 지역에 만든 라인 연방에 편승함으로써 바덴 대공국의 영토를 넓혀 오늘날 바덴비르텐베르크로 이어지는 경계선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 프리드리히의 행동은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나폴레옹에게 반발하며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외쳤던 철학자 요한 피히테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덴 대공국의 독자적인 행동은 19세기 내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 보오 전쟁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바로 요새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라고 풀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자어 대신요. 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때는 오스트리아 편의 섬으로서 프로이센이 주장했던 독일 민족 국가를 만드는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옛날 말로는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그 전쟁 때는 프로이센 편에 서서 결정적으로 독일 민족 국가 사업에 합류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당시의 대공 프리드리 1세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프리드리 1세가 프로이센 왕이자 1870년 이후 독일 제국 초대 황제가 되는 빌헬름 1세의 사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독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 1세는 베르사유에서 거행된 독일 제국 선포식에서 당시의 재상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의 설계에 따라 직접 빌헬름 1세에게 빌헬름 황제 폐하 하고 외칩니다. 이야기가 샜지만요. 그만큼 바덴 대공국이 프랑스와 독일의 변경 지역으로서 기존의 민족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례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변경사, 영어로는 올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역사를 생각함으로써 간과해왔던 국가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들의 삶의 흔적들에 대해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나폴레옹 전쟁 시기 바덴 대공국은 친프랑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덴 대공국의 스탠스는 자전거 발명이 프랑스적 성격을 갖게 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합니다. 이 시기 바덴 대공국에는 공학자이자 남작자기의 귀족이기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자전거의 발명가로 잘 알려져 있는 칼 드라이스입니다. 칼 드라이스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 바덴 대공국의 정치적 입장과 탐보라 화산 폭발로 인한 말들의 아사 상황 속에서 바퀴 달린 말을 발명합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자전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칼 드라이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가 만든 자전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자전거는 곧바로 말을 대체했을까요? 그럼 자전거는 프랑스의 발명품일까요? 독일의 발명품일까요? 갑작스럽지만 드라이스가 자전거를 발명한 게 맞을까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자전거의 발명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